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으스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도시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던 그 블로그 리라짱님의 리라하우스 제4별관 괴담천국 블로그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울증 리얼리즘 이론입니다.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이나 비관적인 사고를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사람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학파에 따르면 우울증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사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견해지만 또 다른 이론도 존재합니다. 우울증 리얼리즘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초기, 중기의 우울증 환자에만 한정된 이론이지만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울증 리얼리즘이 전제로 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세상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많은 인간이야말로 긍정적이긴 해도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라고 해서, 일단 우울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너무 낙관성을 배제한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울증 리얼리즘 이론은 사실은 우울증 환자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우리야말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우울증과 비우울증의 두 학생이 간단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치자.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 성적은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인 학생은 테스트가 쉬웠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일 뿐, 특별히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낙관이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실험에서 특정 상황의 우울증 경향의 사람과 비우울증 경향의 사람을 두고 각각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최초의 대규모 연구는 1970년대에 린 아브램슨과 로렌 알로이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288명의 피험자에게 녹색불 앞에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고 몇 번이나 라이트가 점등되었는가를 질문했다. 이 실험은 4회 실시되었지만 어떤 실험에서도 우울증 환자인 사람은 비우울증 환자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점등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유사한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라는 요소가 고려되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매우 정확하게 경과한 시간의 길이도 파악하고 있었다.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녹색불이 딱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몇 번 깜빡였는지 혹은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점등되었는지를 각각 우울증인 사람과 우울증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횟수나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다 맞췄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은 더 못 맞췄다는 거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다양한 작업을 부과하고 그 성과를 자체 평가해달라고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들의 평가는 비우울증 환자보다 정확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그 원인이 내부 요인인지 아니면 외부의 요인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여기에서도 비우울증 환자들은 좋은 결과는 내적 요인에 귀속시키고 나쁜 결과는 외적 요인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울증 경향의 주제는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울증 리얼리즘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벼운 우울증 환자는 그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 그 한계에 대해서까지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또 실험을 한 거죠. 우울증인 사람 그리고 우울증이 아닌 사람한테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요청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은 좋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좋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스탠스가 좋지. 당연히. 근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잘 맞물려서 우리한테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나쁘게 된 것도 상대방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안쪽에서 뭔가 약간 좀 맞지 않는 구석 같은 것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다 평평하게 봤다는 거죠. 한편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재능, 영향력, 능력 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울증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연구자와 이에 반증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이 이론은 초기, 중기의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한 중증의 우울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간에 우울증 리얼리즘론이 옳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울증의 치료는 엄밀히 말해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생각을 교정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 전설일 뿐이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힘들 때 정신과에 가서 좀 우울증 관련된 처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좀 나아졌고 그때는 워낙 힘들 때여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잘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처방도 받고 약도 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써있는 게 거의 정확해요. 그 당시에 내가 힘들었던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9시간 정도의 매일매일 일을 하는 거를 앞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40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 그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저한테 당시에.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을 잘 하고 살지 않잖아.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그런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삶에 있어서는 굴곡도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자식을 낳게 되기도 하고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니까 괜찮아,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사고방식은 사람은 어쨌든 다 마지막엔 죽잖아. 근데 내가 이 과정 속에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죽음까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게 자꾸 떠오르니까 의욕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야, 너무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맞잖아.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은 다 잊혀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막 일론 머스크만큼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면 다 없어지고 잊혀질 텐데, 근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팩트긴 하잖아. 그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커니즘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비우울증인 사람들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도시전설일 뿐일 수도 있지만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우울증 관련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은, 본인이 힘들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정신과라는 그 이름이 되게 무겁게 와닿고 하니까 가기 좀 망설여질 수 있는데, 가보면 놀라실걸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들 근데 우울증이면 되게 막 이런 표정일 것 같고 되게 막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일 것 같잖아. 가면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다 그냥 병원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꼭 병원에 한번 가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생체 같은 그런 것들도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약의 힘을 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벳 상공의 드래곤. 2004년 재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대기원 15의 웹판에서는 환상의 동물 용이 촬영됐다면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인가 보죠? 이거 사진의 왼쪽 하단을 보면은 얼핏 봤을 때 용의 몸통 같이 약간 이렇게 뭔가 비늘 같은 이런 큰 게 있죠. 이게 이제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혹시 용이 찍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사진은 2004년 6월 22일 진하이 티벳 간 철도 부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라싸에서 탄 비행기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자는 비행기가 히말라야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우연히 2마리의 용을 발견하고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티벳 드래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면 확실히 용은 몸통이 비늘로 덮여 있고 허리 부분에는 돌기가 있으며 서서히 가늘어지는 꼬리를 가진 지상의 파충류 같은 신체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요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얼핏 봤을 때는 무슨 그래픽 같기도 하고, 그죠? 용처럼 보이긴 해요. 일단은 과연 용은 실제 하는 것일까? 하지만 사실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처럼 보이는 해당 사진은 파키스탄의 파수 빙하로 추측됩니다. 얼어붙은 하천이 마치 드래곤의 몸통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하천의 사진이 있는데, 야, 어떻게 물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와, 진짜 어떻게 언뜻 보면 좀 비늘 같아요. 그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용 목격담은 용오름이나 특정 모양의 구름 등 기상현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째서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용은 글쎄 있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용과 아주 유사한 공룡도 옛날엔 있었고 하니까 좀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도 모르게 하긴 하죠. 옛날에 저희 집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형이 어느 날 책방에서 무슨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뭘 타왔다는 거야. 근데 용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드래곤올러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엄청 고서 같은 큰 책이 있는데 그걸 형이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동양용과 뭐 서양용의 차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용들의 종류라든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책이었는데 좀 구조상으로 좀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면은 일단 동양용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여기 써인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무기의 형태죠. 뭔가 날개가 없이 몸만 통해서 이렇게 비행하는 게 보통 동양의 용이란 말이에요. 그건 일단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할 것이고 서양에서 그려지는 용들은 날개가 보통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류들로 빗대 봤을 때 결국은 날개가 조류들은 팔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 용들은 보통 날개가 있고 팔도 묘사가 되고 다리도 있는 걸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팔다리가 6개인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용들이 실제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용들이 왜 그런 보석류들을 모으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에서 본 건데 용들은 겉에가 이제 비늘, 아주 두꺼운 비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화 속이나 어느 이야기들에서는 보통 그런 게 다 무기도 전혀 뚫을 수가 없고 화살도 안 박히고 뭐 방염 같은 느낌도 있어서 불도 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하고 질긴 가죽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배 쪽 있죠. 배 쪽. 식도 이쪽부터 해서 배 쪽은 그런 비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겉에 있는 데보단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단단한 걸로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용들이 사는 곳은 보물이 많고, 그죠? 뭔가 금화 같은 거나 막 크리스탈,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용들이 사는 곳에 같이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 이유가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을 튼튼한 다른 아주 금화 같은 걸로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항상 금으로 된 둥지 같은 거에서 산다. 그런 식으로 그 책에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책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용학이라는 책.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였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대학 신입생. 학창시절 내내 왕따 당했던 토우코. 항상 친구들에게 시달리던 그녀를 안쓰러워했던 엄마였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좋은 친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대학교 가길 잘했어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없는 그녀의 모습에 엄마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고 그녀가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낌없이 용돈도 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토우코는 곧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엄마가 달래가며 졸업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그녀는 학교를 관두고야 말았다. 혹시나 왕따 문제로 또 그러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친구들과 곧잘 만나는 듯 했고 적어도 그런 문제는 아닌 듯 했다. 오히려 학창시절의 외로움이 독이 돼서 뒤늦게 너무 친구들과 놀고 싶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는 드디어 토우코에게 친구들 좀 그만 만나고 다니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토우코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나는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러니 제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를 부정한다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고 살아갈 겁니다. 안녕. 그랬다. 토우코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이상한 종교 모임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교우 관계가 부족했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 무척 활발해지고 친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기뻐하는 부모. 그러나 알고 보니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이상한 모임의 친구들이었다. 이 글 자체는 도시괴담이지만 의외로 실제로도 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대학 신입생들을 타겟으로 한 사이비 종교 모임이나 과격 운동권 동아리 등의 섭외 유치는 그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갓 성인의 딱지를 뗀 미숙한 청년들을 선배, 동료의 신분으로 나타나 꼬시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것을 뒤늦게 알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제법 안타까운, 그리고 실존하기에 더욱 섬뜩한 도시전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따돌림을 당하고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너무너무 친구들과 만나는 걸 꺼리니까 너무 걱정했던 부모님인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 근데 너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학교도 자꾸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러니까 친구들 좀 그만 만나렴 했더니, 엄마, 저는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이 관계를 부정한다면은 저는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갈게요. 이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도시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쯤에 우리나라를 아주 크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특정적인 종교 집단이 이런 식으로 종교 포교를 하는 걸로 유명했죠.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그냥 이제 밥 같이 먹자, 뭐 같이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친한 사이가 됐다가 나중에 됐을 때, 사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너무 좋은 교회니까 너도 한번 와볼래?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 그 친구도 같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끔 하는 게 그 종교 집단의 아주 유명한 포교 방식이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도시전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이 글은 2014년 7월 글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전설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사람들을 포교한다는 걸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은밀하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에 빠져드는지도 모르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은 자연스러운 포교의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포교의 저희가 없이 다가갔다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1%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 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적어도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양심이 찔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사람을 대한 거니까요. 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쨌든 간에 속이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동물 학대. 첫 번째, 한 남자 초등학생이 방에서 자고 있던 도중 밤 11시가 지난 시각쯤에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엄마는 아들을 난폭하게 깨우더니 미친 듯이 머리를 때리고는
동물을 괴롭히면 안 돼. 하고 무섭게 혼을 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들은 엄마 아빠 몰래 낮에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괴롭혔던 것. 들켰었나? 이튿날 아침 조심조심 엄마에게 말을 걸자 딱히 화난 얼굴도 아니고 평소처럼 안녕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사과라도 할 생각으로 어젯밤의 일은 하고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동물 학대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모르는 듯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제는 분명히 엄마가 날 혼냈는데 동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 엄마가 내가 괴롭히는 걸 봤나? 라고 해서 그 어젯밤의 일은요 했더니 엄마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 남자 중학생이 폭죽을 개구리 항문에 넣고 파열시키거나 작은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동물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중학생이 방에서 책을 보고 있노라니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배를 걷어찼다. 있는 힘껏 배를 걷어차인 중학생은 그 아픔에 기절 직전까지 몰렸고 아버지는 아프냐? 동물들은 더 괴로우니까 2번 다시 미친 동물학대는 하지 말거라 하고 고함을 치며 방을 나섰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 동물학대를 사과하러 가자 배를 차고 고함을 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야? 하는 평상시의 모습뿐이었다. 동물을 괴롭히면 그 동물의 영혼이나 혹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그것을 꾸짖는다는 괴담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죄책감이 인과응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괴담인데 나름 교훈이 있는 괴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빙의된다는 사실과 그 혼을 내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뒷맛이 굉장히 찝찝하죠. 게다가 조금만 상상의 여지를 펼쳐보자면 동물 애호가인 부모가 자녀의 동물학대를 한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순간 이성을 잃고 터무니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라는 식의 반전적인 구성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죄책감에 의한 악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린 시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동물을 학대까진 아니더라도 괴롭히거나 짓궂은 장난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괴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괴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그 자그마한 동물이 내 힘보다는 약하니까 그걸 알고 괴롭히면은 약간의 쾌감도 있을 수 있겠지.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죄책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어딘가 한켠에는. 그게 없으면 사이코패스겠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악몽을 꿨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부모님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의 모습으로 해서 꿈 같은 거에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지만 사실은 그냥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내가 저 동물보다 세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쟤보다 몸집이 좀 더 크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전 진짜 공감이 안 돼요. 그런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진짜 전 곤충도 잘 못 잡거든요. 미안한데 모기랑 파리는 예외입니다. 미안해요. 그 친구들한테는 미안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제외한 뭐 잠자리, 뭐 사슴벌레, 뭐 개미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정말 안 죽일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죽이고 저희 최근에도 매장에 한번 여치가 들어와가지고 휴지로 제가 감싸가지고 밖에다가 다시 내보내준 적이 있어요. 걔네들도 어쨌든 간에 생명이니까 아무리
뭐 아주 반사적인 그런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해도 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나 막 괴롭히는 거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진짜 요상하게도 죄책감이 별로 없나 봐. 그런 거에 대한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 항상 토끼 같은 거 키우잖아요. 우리 땐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 뒷마당에 토끼 같은 걸 키웠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막 오고 막 그랬을 때인데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저기 한켠에 유치원 그 앞쪽에 한켠에.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으니까 유치원이 쉬었겠죠. 그래서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 근데 애들이 막 모여서 막 있는데 제가 뭔가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키우던 토끼를 꺼내가지고 그 엄청 그 중식 젓가락 같은 거 있죠. 엄청 긴 젓가락. 그걸로 토끼 눈을 이렇게 관통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게요. 이렇게. 토끼는 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됐어. 그래서 막 재밌다고 낄낄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토끼는 이제 죽었지만 피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토끼도 털이 하얀 털이었고 그래서 그 주변이 다 피로 젖어있던 기억이 나요. 보면서 참 끔찍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일수록 오히려 더 죄책감 없이 그런 짓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왜일까? 물론 뭔가 심리학적인 뭔가 아동심리학 같은 거랑 연관이 돼 있는 일일 거라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일본에도 그런 말이 아예 있지 않나요? 무시고로신가? 그래서 막 곤충 괴롭히는 그런 나이대를 말하는 아예 그런 단어도 있을 거예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라는 이야기네요. 옛날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참 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죠.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 쪽이 좀 더 많이 떠들썩했던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에볼라 바이러스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데이터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961명에 달하며 환자는 177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에 퍼져 있으며 WHO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하나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에볼라지만 이번에는 감염의 규모가 커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에볼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사람들이 에볼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첫 번째는 특효약도,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고 일단 감염되게 되면 치사율이 90%. 그랬구나.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되면 숙주는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요.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내장이나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하기 때문이죠. 세계 미디어가 현재 아프리카 일부에서 발생하는 에볼라에 달려들어 소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신문의 많은 제목들이 몬스터 감염체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악몽이 될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에볼라를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5가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많은 바이러스는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바이러스를 확산해서 공기 감염으로 숙주와 접촉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감염체는 온도가 높아도 낮아도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숙주의 체외에 있어도 오래 살아있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그 체액에 직접 닿지 않는 한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음식과 물이 원인인 전염병과는 다르게 만지지 않는 한 감염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만 피한다면 감염자가 제한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접촉이나 체액 같은 걸로 전염력이 높은 거는 사실은 코로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는 좀 약간 안심하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전염병들에 비하면 물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전염되는 것들에 비하면 좀 약한 편이다. 숙주를 꼭 만나야만 하는 거니까요. 라는 거네요. 다음 두 번째, 증상이 없는 환자는 감염력이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해도 증상이 직접 보이지 않는 잠복기에는 감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접촉을 해도 잠복 기간 중이라면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좀 크네. 사실은 코로나가 위험했던 이유는 잠복기인 사람은 그 사람이 확실하게 바이러스에 걸린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퍼지면은 이제 끝도 없이 퍼지는 게 문제였는데, 에볼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성병 혹은 인플루엔자 등 다른 많은 바이러스는 숙주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염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에도 충분히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병들이 많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감염을 전파하고 대유행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능력은 아직까진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지나치게 빨리 죽여버립니다. 우수한 감염체는 숙주를 즉시 죽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숙주의 몸을 사용해서 더욱 확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타고 넘어갈 때까지 숙주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를 2주 이내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다른 숙주와 접촉해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구성입니다. 라는 거네요. 이건 좀 말이 무섭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잠복기 동안에는 전염력이 없고 심지어는 걸린 다음에는 2주 안에 빠르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염 자체가 쉽지 않다. 물론 걸리면은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건 맞지만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 이외에 감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를 확인하고 제대로 분리만 한다면 대유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전염병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수준입니다. 에볼라보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전염병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에볼라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2012년에는 세계에서 17만 명이 내성 결핵으로 죽었고요. 47만 3천 명에서 78만 9천 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타 호흡기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에볼라는 심각한 전염병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에볼라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집단 패닉이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아프리카의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 없다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좀 으스스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이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아주 전 세계를 다 강타했던 적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써있는 에볼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랑 정반대의 이유로 코로나가 위험했던 거였잖아요. 그 점이 상당히 무섭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진짜 그때 완전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서울에 막 상경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H&B 스토어에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막 이야기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더라. 뭐 이런 식의. 중국 당국은 그걸 부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들에 보면은 심상치 않은 뭔가 병원균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퍼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옆 나라에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정말 빠르게 전파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감염자가 하나 둘씩 발생하면서 채 10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그들이 막 죽일 사람인 것처럼 막 모두가 막 질타하고 이런 시기에 해외여행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아주 뭔가 집단적인 광기 같은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제가 일했던 H&B 스토어는 굉장히 큰 기업의 H&B 스토어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같은 게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것들도 막 미리미리 줬는데 그 이후에는 마스크를 구하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일이 돼버렸고 마스크 할당제니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더더욱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마스크 가격이 거의 10배 정도 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진짜 그게 완전 광기의 현장이었다고 봐요. 진짜로. 그때 무서웠어요. 그때 전 개인적으로. 그랬었고 또 뭐랄까 그때 제가 항상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에는 그 오늘의 감염자 수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지하철역에 어떤 전광판 같은 거에 뭐 광고판 같은 건데 한쪽에는 이제 전체 감염됐던 모든 환자 수, 나머지 한쪽에는 현재 감염자 수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1명 뭐 이런 식이었어. 10명 하다가 100대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 그냥 전에는 막 하나 두 개만 해도 진짜 막 큰일 나는 일인 것처럼 했다가 모든 그런 게 막 퍼지면서 전국적인 유행이 되는 게 진짜 무서웠던 것 같고 여튼 그래요.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만 유상하게도 안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뭐 2번 다시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특정 국가가 만약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국가에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잊혀져 버린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어떤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지 진상규명을 더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국가적인 분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멈춰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튼 첫 번째로는 그게 무섭고요. 두 번째로는 전염병 바이러스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훨씬 이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게 제 기억상으로는 아이팟 터치 제가 3세대를 썼거든요. 그때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도 있던 게임이었어요. 그 플레이그 뭐 INC 막 이런 식으로 전염병 주식회사 그 게임이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게임이야. iOS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4일 때부터 있던 게임이에요. 지금은 iOS 18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다시 또 유행해서 순위권 유료 게임 순위에 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써있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어떤 특정적인 바이러스에 입장이 돼서 전 세계를 다 감염시키는 게 목적인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그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들 강력한 바이러스로 진화를 막 하다 보면은 너무 빨리 게임이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염력은 약한데 사망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전염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염력을 높여야 돼요. 전염력을 높여서 누구든지 그냥 감기처럼 쉽게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치사율. 치사율을 그때부터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전 세계가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게임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임 같지가 않거든요. 되게 무서운 게임이잖아. 왜냐면은 하여튼간에 그런 게임이 떠올라서 되게 무서워요. 그 게임이랑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빗대자면은 전염력을 너무 낮춘 채로 사망률만 높여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의 상태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대로 약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정도의, 예를 들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질병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살 목격. 나와 여동생이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직 아버지가 젊었을 무렵 혼자 자취를 하던 때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위층에 사는 남자랑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했다고. 그 후 방에 돌아와서 환기를 좀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 위층 남자가 위에서 떨어지더란 것이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이라니 엄청나게 놀랐다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발적인 자살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뭐 그렇게까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얼굴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더라면 시선이 마주쳤을 테고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에 아버지는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이 바로 위층에서 뛰어내린 건데 왜 뒷모습이야? 라고 물어서 그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때는 전혀 왜 모두 입을 다물었는지 몰랐지만 아버지는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고 중얼거렸고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같이 분리수거하면서 얘기했던 위층 남자가 갑자기 뛰어내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우발적인 자살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투신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딸이 바로 위에서 뛰어내린 건데 왜 뒷모습일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봐서 아버지가 그제서야 이게 왜 그걸 몰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인 건가? 그 보통 자살을 하면은 이 정방향으로 뛰어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뛰어내리니까 상대방의 뒤통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닌가 봐. 그 뒤에서 누가 밀어서, 그러니까 내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베란다를 등지고 이러지 마, 밀지 마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뒤로 밀어버리면 그 상태로 이렇게 뒤로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타살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타살이었다면 으스스할 얘기겠죠. 하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막 엄청나게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되게 무섭진 않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침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병원이든 아마 비슷한 것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른바 죽음의 침대. 유독 그 병실, 그 침대를 쓴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그런 곳 말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유독 이상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침대가 한두 개 정도는 꼭 있기 마련이고, 일반 병실이라면 애시당초 병세가 좋지 않았던 환자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입원한 환자조차도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전혀 뜻밖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하고 나면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 병원이라는 곳이 의례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의외로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름 미신이 판을 치는 곳이다. 따라서 그런 병실이나 그런 침대의 경우 가급적 가능한 한 최대한 비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입원 중인 누군가가 또 말해준다면 모를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징크스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입원 수속을 밟을 때 간호사들이 수군거린다거나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유독 파격적인 입원 조건을 제안한다거나, 만약 병실을 배정받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옆 병실 혹은 옆 침대 사람들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 조심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알아봤던 그 도시전설 중에서 특정 시간대 그 병원에서의 사망사건 해가지고 이 산소호흡기와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청소기를 꽂기 위해서 빼가지고 사망했던 그 얘기랑은 다르게, 그냥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그 병실의 그 침대에서는 유독 그렇게 심각한 일 때문에 입원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망해서 나가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그런 괴담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의학계에 좀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잘은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검증된 것들은 분명히 아닐 거고, 저도 과학을 맹신합니다. 귀신이나 그런 걸 잘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런 식의,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지만 유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좀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 침대가 있는 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거랑 유사하진 않지만 방금 제가 이제 과학을 맹신하지만 가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좀 으스스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중에 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니까 당연히 기독교 재단이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채플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CCM 밴드 동아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렉 기타를 쳤거든요, 그때. 여튼간에 딱히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타가 치고 싶어서 그때는 CCM 밴드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했었죠. 근데 그 저희 학교 근처는 이상하게도 그 재랭이고개라고 하는 그런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점만 점집이 많고 신당들이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점집으로도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학교 인근이.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롭게 자리를 배정받고 사물함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 보통 책상 받고 그 뒤에는 이제 사물함이 쭉 있는 형태니까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딱 받았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사물함을 열었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은 학용품 뭐 아니면 책 같은 거 그런 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선생님, 저 배정받은 사물함이 안에 뭐가 차 있는데 전 학생이 다 안 뺀 것 같아요. 제가 뭐 뺄까요? 그냥 버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근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안 돼.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들 이제 의아하잖아.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를 쓰던 학생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 대대로 그냥 신기가 있는 가족이었는데 할머니는 인근에서 이제 점집을 하는 분이고 그 손자분이었는데 자꾸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아팠대요, 자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막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을 해서 학교를 이제 뭐라고 하죠? 퇴학이랄까? 그런 거를 하고 안 나오게 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칸을 그대로 두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내림을 받거나 한 사람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민속 신앙들이 여겨져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었고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사물함을 다 비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사실은 별게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일이 벌어진 곳이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웃기다고 할까? 웃기지만은 않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죠. 그분도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른다 싶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한 뭔가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일들도 이상하게 가끔씩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 쪽으로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박하총 카메라. 우리가 일본인들을 가리켜 얕잡아 부를 때 흔히 쪽발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듯이 일본인들 역시도 한국인들을 얕잡아 부를 때 총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매우 질이 안 좋은 단어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 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어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질이 안 좋은 단어라고 한다면은 박하총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어, 죽은 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만 처음 자동 카메라가 나왔을 때 상인들은 그에 대해서 박하총 카메라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손쉬운 이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한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는 의미로 박하총 카메라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땡땡땡도 할 수 있는 류의 과장된 표현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꽤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라서 이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도 할 수 있는 특선 요리 혹은 뭐 돼지도 할 수 있는 문워크 뭐 이런 식의 영상을 저도 니코니코 동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모모도 할 수 있는 모모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흔히 많이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1동포나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 중에서도 이 박하총 카메라의 유래에 대해서 그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매우 큰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래가 박하총, 바보 같은 한국인들도 쓸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하니까 제1교포분들이나 혹은 그 말의 유래를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유력한 학설이자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표현은 다릅니다. 그것은 휴가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라는 의미에서 베케이션 카메라가 일본에서 일본식으로 불리는 와중에 바케이션 카메라, 더 나아가 박하총 카메라라고 잘못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몇 번 발음해보면 실제로 그러기도 쉽거니와 처음부터 뜬금없이
바보 같은 한국인들도 라는 극단적인 문구를 사용해가면서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을 때 이 후자 쪽이 더 유력한 의견이 아닐까 싶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설령 유래가 그렇다고 한들 언제부턴가 박하총 카메라라는 표현은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의미가 분명 부여된 바가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이름의 유래를 안 좋은 의미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그 진실을 파헤쳐가며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헤쳐나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꽉 막힌 한일 관계에 쓸데없는 또 하나의 오해는 쌓을 일이 없게 해야겠지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뜻이 아니었는데 뭔가 쓰이는 어떤 유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한일 관계가 사실 지금보다 과거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라면 이런 문장을 더더욱이 쓸 수 있었겠다 싶으니까 더더욱이 그 유래가 사실 그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근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우리가 굳어서 믿어와가지고 그런 의미로 알게 된다면 그것도 참 으스스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고요. 이런 거랑 비슷한 뭔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싶은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근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쓰이는 그 용례와 그 유래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당연히.